예, 방금 소개받은 정책적 연구부장 김명준입니다. 자장님께서 10분 동안 좀 시간을 지켜달라 해서 좀 굵직굵직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고용노동 환경 변화와 안전보건 사각지대 전망과 대책, 기존 법 정책의 한계점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에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법 체계는 근로기준법 9시 출근 6시 퇴근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용노동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 디지털 기반 플랫폼, 특수, 새로운 접두가 붙는 노동 형태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법 정책으로서는 적용하는데 좀 한계점이 봉착한 게 사실입니다. 문제 제기를 보면 현재 고용노동 환경 변화를 코로나19 탓으로 많이 돌리고 있지만 사실은 훨씬 이전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저도 포함되겠지만 사실 보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거나 또는 방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건지대 사각지대 노동자는 계속 증가했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본론에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성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근로자성이 확실하면은 사고에 대한 책임자도 확실합니다.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노조법에서의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범위가 가장 협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좁죠. 사업주는 명확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은 인적 종속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명확하다 보니까 잘못됐을 경우에도 피고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노조법은 조금 불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적 종속성 관계가 좀 희박하고 그리고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범위는 넓지만 잘못됐을 경우에 사업주가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좀 해석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기법 근로자가 노조법 근로자 범위보다 협소돼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되었는지 과거에 다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기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과거에는 대법원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노조법의 근로자를 같이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골프장 캐디 사건을 계기로 노조법에서의 근로자를 근기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휘 감독이라든지 보수 대가성이라든지 사용 종속 관계 등으로 실업자도 구직자도 노조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판결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실업자라든지 구직 중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될 수가 없지만 노조법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과거 산안법은 근로자 범위를 모법인 근기법 근로자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 2차 개정을 통해서 전부 개정을 통해서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배달 종사자 등으로 제한적 확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보면 기본적인 정의 규정조차 설정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산안법의 목적인 노무 제공자의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노조법처럼 좀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로자성이 확정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위험의 예주화 때문에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김용균 씨 사고부터 해가지고 보면 원청은 거의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근로자성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도 부합하고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자에 대한 형벌 대상도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시 근로자, 초단시간, 5인 미만 사업장 및 간접 근로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하면은 아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전용 면적이 25평 정도 됩니다. 84제곱미터가. 국민평형, 거래급감으로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인 미만, 50인 미만 이런 숫자지 않습니까?
이런 그 상수로 생각했던 개념이 지금은 변수가 있다는 것, 변수로 변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 플랫폼 노동이 그 고용 환경의 변화로 1인 사업주라든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증가할 겁니다. 기존 5인 미만 사업장도 축소하거나 일명 근로자 쪼개기를 통해서 6명 같으면 3명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그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대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6인 근로자라면은 3명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강한 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법을 맹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 되면 중대기업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피 수단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 환경이 변하면 새롭게 창출되는 산업 현장에서는 직접 고용 노동자가 50명 이상이 되면 대기업으로도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초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새로운 노동 환경이 아니더라도 이미 사각지대 노동자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주 평균 15시간 미만 노무 제공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산안법이든 건기법이든 퇴직금 지급이라든지 연차 유급 휴가라든지 유급 주휴일이라든지 휴식시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분들은 이런 분들을 가장 선호할 겁니다.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더군다나 강력한 처벌법이 등장했습니다. 중대기업처벌법. 그러면 이분들은 더 이런 데 유혹에 빠질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보면은 5인 미만이라든가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가 차원의 고용 대책에서도 사각지대입니다. 이분들은 해고를 당해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면으로 아주 사각지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라든지 경영이 악화되면 사업주로서는 가장 해고하기 쉬운 노동자 끼고 노동자가 될 것이고 또 해당 노동자들은 해고 불안감 등으로 가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과 건강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다음은 간접 노동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김용균 씨라든지 구의역 사고라든지 이게 전부 다 간접 노동자들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1등 이면에는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 비정규직 1만 명이라는 어둠이 존재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보니까 단계가 항공사, 기상조업사, 용역업체 이렇게 다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면 저임금, 장시간, 열악한 시간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일자리까지 파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간접 고용 2천여 명이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지금 받은 상태고 연말 계약갱신으로 또 아주 또 해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보면 대표적인 걸 보면 2016년에 구의역 사고, 2017년에 삼성중공 크레인 사고라든지 이게 6분이 사망하고 25분이 중경상 당했습니다. 같은 해 또 STS 폭발로 4분이 사망했고 다 아시다시피 2018년 12월에는 태안의 김용균 씨가 또 사망했습니다. 또 같은 사업장에서 작년에 한 분이 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팽택항의 이천호 씨도 사망했고요. 근데 이 전부 다 간접 고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바뀐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법 제2조 및 정의라든지 63조에 대해서 보시면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인 하면 물건을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급의 범위도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구분을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고 또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미비에 따른 안전보건 사각지대 노동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입니다.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 보건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수급인에 관한 관계 수급인에 관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조치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 파견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2021년 4월 20일 팽택항 사망 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를 보면 보시면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관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선호 씨 사고는 보면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안전보고 조치 의무가 있더라도 이분이 안전모를 안 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보고 모자를 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수급인의 사업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포괄적인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발주자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근로자성 인정 범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자가 명확해지고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피고가 누가 될지 확실히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후 처벌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벌은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사고 예방입니다. 그리고 강한 처벌을 하려면 그만큼 구성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은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 그 안전보건법 정책의 기준 실효성입니다. 지금 뭐 50인 미만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관리자 그 기준 선임이라든지 숫자가 지금은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서도 고용 노동 환경에서도 맞는지 50명 이상이면 다음에 대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미만은 일부 제외를 받는다면 그게 과연 맞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고용노동 환경 변화, 코로나19의 취약과 노동자 보호, 앞에 우리 그 박성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재택을 하면서 여성 근로자분들이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자 처벌 규정은 충분하지만 그건 실효성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안전보건법도 처벌 규정이 있지만 1년에 유기징역을 받는 사람은 5명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더 강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하려면 구성 요건이 까다로운데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직능단체, 재해방 시스템 전문기관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만 지금 그 산안법상이라든지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명확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성이 아주 약한 새로운 특수가 붙는 안전보건지대 사학지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 기본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립할 때 뭐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